그렇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대학은 지식을 찾아가는 어떤 절차적인 그런 곳이 콘텐츠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식을 찾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으로 이제 변모를 좀 해야 된다는 거하고도 비슷한 말일까요? 네네네. 네. 뭐 대학이란 측면에서 강조한다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해진 지식을 잘 습득하는 시대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미지의 부분들을 계속해서 탐구하는 시대가 됐고, 저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좀 들고 싶은 것이 2년 전인가 이제 블랙홀을 사진으로 찍었다 해가지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블랙홀이라는 것은 이론상으로만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형상으로서 보일 수 없었고, 그리고 형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망원경이 있어야지만이 찍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 박사과정의 대학생이 전 세계에 있는 천문대의 망원경을 연결해 가지고 가상의 망원경을 구축하면 지구가 하나의 망원경 크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블랙홀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학생이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천문대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모자이크를 했더니 블랙홀이 찍혔던 것이죠. 그만큼 이제는 새로운 발상이 가능화되는 것이 좋은 툴이 생긴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좋은 툴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호기심의 영역들은 아주 넓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 호기심이 있어도 그거를 뭐를 구현하고 실제하기는 어려운데 이제는 그 호기심을 실제적으로 결과로 얻어내는 것이 좀 쉬워지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존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상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방식의 능력을 키워주는 대학이 더 이제 유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요. 지금 대학가는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을 넣지 않으면은 안 되는 정도로 전 교수들이 다 지금 인공지능을 갖다 집어넣은 논문들을 쓰고 있습니다. 뭐 사회학이면 사회학, 뭐 이만큼 이렇게 뜨겁게 일정하게 특정 주제가 사랑받은 그런 주제가 없는데 이렇게 지식의 표준이 없어지는 이런 시대에 대학의 역할이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구나 다 지식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바로 집에서 두고 보는 어떤 그런 평생교육의 장이 시작된 건데요. 우리 저자님은 이 안에서 이미 미래 속의 기회 위기가 와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볼 수는 없다. 단순한 기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라 딱 와닿지가 않아요. 어떤 의미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인공지능을 가지고 논란이 많죠. 이게 인공지능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뭐 그동안에 인공지능의 겨울이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반짝해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제시해 줄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 뭐 그러면서 딱 이렇게 관심이 멀어지고 이런 것들이 한 일반적으로 이제 3번 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때는 어디서 정부에서 연구기관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무엇을 연구한다 그러면 야 인공지능은 그거 안 되는 거 벌써 증명됐대 무슨 인공지능이야.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스마트라는 용어를 쓴다든지 뭐 지능사회 정보사회라든지 뭐 다른 용어를 썼는데 우리는 갑자기 알파고 충격을 받으면서 세상이 인공지능 세상이었어?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인공지능이라던데 이것 자체가 사실 사회적으로는 건전한 지식 생태계가 아니죠. 사고가 열려 있지 않고 여전히 갇혀 있는 사고를 하는 시대는 아니고 이제는 그런 열려 있는 사고가 중요한 것이고 그 인공지능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여전히 두려움을 넘는 것도 문제고 또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진짜 인공지능이 너무 두려움을 느끼게 생각해서 이거 생각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자율성이 있는가의 이슈입니다. 인공지능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자율성은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라고 지시하는 영역에서만 하는 것이지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부모가 시켜도 하지 않고 나는 갑자기 어떤 일을 갑자기 흥미가 높여서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대가가 되고 무엇인가 발명하고 이런 건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닌 거죠. 결국은 지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피드백이 되는 것인데, 그 보상 시스템은 지금은 사람이 만들어준 보상 시스템 속에서 인공지능은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자율성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너무 두려움을 느끼는 것보다는,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 너무 되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것보다는 좋은 도구가 등장했다 그렇게 된 거죠. 옛날에는 광부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이 좋아서 사람이 이겼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굴착기가 있는 시대고, 마찬가지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좋은 툴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 시대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멀리할 수도 없고, 하나를 저는 이제 도구로서만 받아들이는 정도가 오히려 좀 건전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역시 디지털 전문가답게 굉장히 이제 인공지능을 낙관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이렇게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제 사람들은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이제 빨아들이는 그 정보 중에서 이제 석유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 어떤 또 하나의 산업인데요. 이 빅데이터에서 핵심이 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물론 개인정보가 가명정보, 익명정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만, 여전히 개인정보를 빨아들여야지만 이 생태계가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간인들은, 우리 일반인들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최대한 뭐 안 주고 버티면 되는 건지, 우리는 이 데이터 경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면 되는 건지, 또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던 디지털 감시가 좀 적절했던 건지, 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어쨌든 어떤 사회든지 내가 원할 때 나를 이렇게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 또 어떨 때는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죠. 뭐 그런 거죠. 장사 잘 되는 데 가면,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서점도 마찬가지로 딱 누가 오면 주인께서 알아보셔서 이 사람은 대체 뭐를 좋아하는 거니까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죠. 내가 단골로서 됐는데, 근데 모르는 곳에 갔는데 나를 탁 들어갔는데 나야 된 정보를 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주로 어떤 분야를 책을 구매했고, 이런 것이 요새는 이게 인공지능 카메라를 통해서 안면 인식을 하면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의 구매 패턴이런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겠죠. 이런 것들 내가 대접받는 것보다는 감시받는 느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내지는 이런 빅데이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게 지금 사실은 양면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꾸 빅데이터가 나한테 물건을 더 많이 사도록 하는 식으로, 그리고 나를 단정 판단해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니까 뭐 유튜브로 해서 어떤 것들만 자꾸 해서 일반적으로 필터 버블이라는 쪽에서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단순화시켜 가지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들을, 내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거는 난 싫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연구를 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그 많은 연구들이 이 데이터가 스마트폰이 됐던 어떤 것들에서 나온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잘 활용돼서 사실은 이제 이득이 되는 연구가 된 것들은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했던 올빼미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라든지 사람들 교통 이용 수단을 보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이동하니까 버스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데이터 기반이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익명 데이터인데, 건강 데이터 같은 것도 사실 예민한 부분이죠. 지금 현재 많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건강 데이터들인데, 건강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면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내 건강 데이터를 가지고
누군가가 기업체에서 알아가지고 당신 건강 좀 안 좋으니까 뭐뭐뭐 이렇게 해서 나한테 불이익을 줄 거를 하면 이게 지금 사실 우리들이 많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죠. 내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지금 시대에는 보니까 데이터가 워낙 또 유출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내 데이터가 잘 활용되면 좋겠는데 유출돼서 뭐 이렇게 되면 악용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일 수 있다니까 이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커진 것인데 이 부분을 사실 잘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되는 과제라고 봅니다. 데이터를 분명히 활용을 해야지만이 편익이 증진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유출될 거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그 활용을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성숙된 사회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감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그런 데서 뭐 안면 인식을 통해 가지고 이 길거리 횡단보도 위반해도 뭐 안면 인식해서 당신 위반했으니 벌금 내라 뭐 이렇게 나오면 사실 사람 내가 일상적으로 감시되는 사회가 된다면 안 좋죠. 그렇지만 나와 우리의 의료 데이터가 기반을 해서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활용된다면 이거는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 결국은 이거는 이제는 시민사회가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나 어떤 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제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악용되지 않고 선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시라든지 그런 체계를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술에 대한 통제가 시민 권력이라든지 시민의 참여가 더 중요한 시기. 그래서 저는 기술과 민주주의 발전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순된 욕망으로 우리가 자기의 개인 정보도 사실은 내가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들 정보를 좀 활용한 그런 어떤 정보를 코디네이터 받고 싶지만 결국 내 정보는 좀 주기에는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이런 굉장히 모순된 그런 욕망의 결국 결산물이고 결국에 기술 경영에 있어서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의사결정을 좀 해서 관련 기술들을 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확대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건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아까 여쭤본 한 가지 질문은 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팬데믹과 이로 인해서 그렇죠. 했던 이 국가의 유럽을 따라했던 여러 가지 이런 지금도 현재 위드 코로나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는 이 태도는 현재 적절한지 그게 사실은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트레이드오프라는 개념 속에서 바라봐야 될 이슈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트레이드오프가 뭔지 트레이드오프라는 것은 뭐 한쪽을 중시하면 다른 쪽이 손실을 보는 관계죠. 저런 뭐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내 데이터는 안 주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데이터가 활용돼서 나한테 편익이 오면 좋겠다. 것들 그런 것들이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봉쇄를 하는 것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손해를 보니까 봉쇄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감염이나 감염 의심자를 하고 그 동선 속에서 위험지대에 있었던 사람의 한정해서 통제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나온 게 사실 이제 이 감시 추적 시스템인데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무작위적인 통제보다는 낫죠. 근데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초기에는 막 그 사람의 동선까지 막 언론에 나와서 뭐 이렇게 되면서 야, 이게 무슨 이게 개인의 침해다, 인권 침해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통과가 거의 다들 이제 실행하지 못하고 개인에 대한 침해성이 더 높다. 오히려 그냥 마스크를 쓰고 벗는 것도 개인의 자유다.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는 뭐 하나의 정답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개인 정보를 이렇게 활용해서라도 그런 추적을 해서 한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통제를 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채택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사실은 이제 또 그 편리했던 것이었거든요. 당사자는 이게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이라는 것들이 마찬가지로 이 좀 균형점을 찾아야 좋지만 그 균형점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어정쩡한 균형점은 없었다고 봅니다. 유럽 방식으로 또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해서 무조건 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는 같이 했다면 어차피 이거는 개인정보라는 것은 노출을 안 시키면 좋지만 어쨌든 추적 감시를 통해 가지고 통제를 최소화하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초기에 염려스러웠던 부분들은 워낙 이게 너무 이런 것들을 사회 정책으로서 수용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언론에서 너무 호기심을 발동해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갔느냐 추적하고 보고 사람들이 이 네티즌들까지 막 이렇게 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바라보고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사회 현상인가 할 때는 좀 의심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회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호기심의 대상이 되니까 사실은 정부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사실 까발려져 버리면서 개인을 침해했던 부분들, 그전에는 디지털 감옥이라는 개념에서 분명히 비난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지만 그 비난의 수준을 넘어서 어떤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막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자꾸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서 자제해야 되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이 자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테두리에서 강제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가 그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지 말고 그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시대나 디지털 시대가 표현의 자유를 연 것은 사실이지만, 지식 공유의 시대를 연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정보 중에 이런 개인 정보가 이제 같이 사용되는 데 있어서 표준을 만드는 이제 정보 3법, 이 개인정보 3법이 이제 통과를 되면서 정보를 이제 개인정보, 그 다음에 가명정보, 익명정보 이렇게 3단계로 나눈 다음에 이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자들을 국가가 기관을 지정해주고, 그렇게 이제 결합할 수 있는 자들을 별도의 기관이 할 수 있도록, 현재는 이제 금융보안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결합 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용정보보호법상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렇게 법적으로 하기 전에 팬데믹 상황에서는 단순한 어떤 가명 정보를 제대로 특징점들을 나열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마녀 사냥이라든지 이런 우리 호기심을 충족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익명 정보로 이제 거의 처리를 하면서 자세한 동선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굉장히 정리를 잘 하면서도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 정보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또 질병관리본부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한 번씩 있을 때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이제 발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다음 단계로 또 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